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뵐 수 있고요. 직접 발로 뛰며 보고 느낀 종목을 선별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이 참 녹록지 않은데요. 부장님께서는 해볼 만한 종목들, 수익이 많이 날 종목들 선별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먼저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하고 지난주 목요일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이제 사마 네트워크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최근에 낭만 짐사부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제가 사마 네트워크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참 몰입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국발 돌발 악재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동반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사마 네트워크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악재가 수그러질 때까지는 반등시마다 물량은 조금 축소를 해놨다가 추후에 중발 악재가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STI인데요. STI는 그 아몰레드 관련해서 상당히 그 수주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5일간 양봉 2개, 그다음에 음봉 3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락 진행을 했죠. 그런데 좀 자세히 보게 되면 61선 강하게 지키고 있고 여전히 그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제시됩니다. STI는 일단 그 아몰레드 장비군에서 톱픽으로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십사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61선이 지지가 되고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여전히 그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모텍이죠. 아모텍은 5일간 하락 조정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기관 매수로 인해서 그 수급은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차익 매물을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좀 살아 있고요. 아모텍의 수급은 일단은 기관들이 좀 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좀 제시해드리고요. 이 종목 역시도 이 121선 이탈하지 않고 유지되는 부분에서 보유 관점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번째는 중앙백신인데요. 예. 중앙백신은 지금 외국인이 3일 전부터 강하게 매수 진행을 했고 코스닥 하락 여파로 인해서 4일간 하락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내년도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장중 변동성만 좀 유의한다면 돌관점 유지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열 부장님 종목 함께 매수해서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종목 리뷰부터 들어봤습니다. 사머 네트워크스, STI, 아모텍, 중앙백신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고요. 이제 오늘 신규 추천 종목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은 지금 상당히 좀 조류독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하루를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생물 환경 산업이라 해가지고 전국의 국내 1위 기업이죠. 농기계 손세정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동 소독기 관련해서 그 매출에 관련해서는 국내 점유율 1위라고 보면 될 겁니다. 농림부에서 조류독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격상시키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출연하지 않았던 고병원선 조류독감이었는데 국내에서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바이러스입니다. H5N6형으로 인해서 전생이 매우 강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양성 판정받은 가축 농장에서 인접한 500m에서 살처분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3일 전부터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중국에서 요 H5N6형에 감염된 사람까지도 사망을 했는데요. 지금 6명 정도가 사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23일 현재 전남, 해남, 충북 음성, 전남, 무안, 충북 청주, 경기 양주, 어제 저녁에는 강원도 원주 지역에까지 고병험선 조류독감 H5N6형으로 확진 판정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리나 닭 쪽에서 2만 마리, 5만 마리 정도의 살처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단계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따라서 동사 갖고 있는 제품을 보게 되면 소독기와 자동 릴레이 분무기와 손세정제 플루라는 브랜드를 갖고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축 방역을 위한 도로 차단 방역 장비의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축사 출입 차단용 소독기, 그다음에 자동 소독 방제기, 이에 따른 동사 갖고 있는 매출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요가 전국 시군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 10년 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매출이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 달 동안만 해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살 처분할 때 팔에서 공급되는 방역 차량이 배치한 이후에 살 처분하기 때문에 동사는 일단은 살 처분이나 방역면에서 상당히 매출을 좀 증가할 수 있는 기대 부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독용 자동 방제기가 분사거리가 25에서 30m까지 방역 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탑재를 해서 도로에 설치해서 공중 방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류독감이 확산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에 따른 동사의 매출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전후로 좀 제시해드리고요. 지금 보게 되면 3일 전에 일단 거래량 터지고 어제 3일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4,800원까지의 어떤 흐름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졌고요. 4,800원 이번 주에 돌파를 하게 되면 탄력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동물 제약주보다는 이 방역에 대해서 1위 기업인 파루가 더 매출이 가세화될 것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현재 H5N6형에 대한 백신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시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8,5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조류독감이 확산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8호에 대해서 의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박남열의 투자의 맥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4분입니다. 개장을 약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코제나의 이정민 대표 오셨고요. 유한타증권의 최유진 FA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한 포인트씩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정민 대표님. 네, 그동안 좀 미국 대선 이후에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을 코스피에서 좀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사실,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끔 이제 하락의 국면을 좀 맞았었던 우리 코스피인데요. 이런 거래소에서의 모습들이 사실은 수급도 이제 어느 정도 돌아오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또 중국, 대만, 경제교육국이라고 제가 계속 누차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이런 경제교육국들의 좋은 모습, 그 다음, 일본에서 얼마 전에 지진이 또 있었죠. 지진이 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죠.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좀 털고 씩씩하게 올라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에는 사실 좀 배경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첫째는 뉴욕이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거기에 외국인과 우리 기관들이 또 동반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힘을 입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상승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또 두 번째 얘기를 드리자면, 국제유가를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에 정유주들이 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우리 코스피에 좀 좋은 모습에 좀 힘을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꾸준하게 좀 던져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옵션 포지션 옵션으로 누적 포지션이 좀 약간 하락을 대비한 포지션도 눈에 좀 띄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들도 상승에 대한 대비는 그동안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하락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민 대표께서는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 이제 거의 올라왔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 이제 도달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수급이 얼마만큼 이제 다시 한번 유동이 되면서 우리 코스피가 다시 한번 2000선을 돌파를 해서 2020선까지 갈 수 있느냐의 여부는 사실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다만 며칠이라도 좀 행보세 움직임을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90선 부근에 와 있는 코스피인데요. 네. 이런 코스피가 사실 2000선을 하루 이틀 사이에 강하게 돌파해서 마감하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장중에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1990선 부근까지 또 한번 빼줘야,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좀 답답한 행보세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비해서는 강한데 외국인들이 오거래일제 사주고 있고 기관은 어제 연기금 쪽 매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정말 어렵죠. 최유진 팀장께도 한 말씀 좀 여쭤볼까요? 네. 예.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상승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무기력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200조가 넘었던 코스닥이 4개월 만에 186조 원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게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제약업종의 계약 해지, 그리고 임상실험 사고, 그리고 중국 규제 이제 이슈 등의 이제 연이은 악재들이 이제 트리플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주요 납품처, 특히 이제 주요 납품처인 대기업들도 이제 내년도 경영 계획 수립도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이제 그 파장이 코스닥 시장까지 지금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에 대해 매수를 선언한 연기금마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그 주식을 매매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걸로 그 숏 포지션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코스닥 시장은 지금 최순실 게이트 등 또 그리고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큰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이 사실 어제도 600선을 간간히 지켰고 또 장중에는 600선이 또 무너지기도 했거든요. 이게 또 오늘 만약에 600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하락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미국의 그런 대외 이슈들을 좀 정확하게 보면서 대응을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건 뭐 대응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엔터주, 화장품주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수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물량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지금 매도에 동참하면 나중에 또 싸게 살 기회를 잃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최유진 팀장께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응하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지금 물량을 뺏기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까요? 실제로 저는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뭐 일방적인 장기 투자란, 진정한 장기 투자란 그냥 계속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대응하는 게 진정한 이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물량을 뺏기지 않고 계속 홀딩하는 전략도 뭐 유효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자산운용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 이슈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지금 적극적인 주식 매수는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만 코스닥 시장이 지금 개인들의 비중이 90%가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뺏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저도 신중하게 대응을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그 불확 시장이 회수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서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좀 안전하게 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팀장께서는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조언을 주신 겁니다. 최근에 주도주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특히나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특징 보였던 종목들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정민 대표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대선에 대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무성 전 대표죠. 전 대표에 관련한 테마주들이 좀 일제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었는데요.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급락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어느 정도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의 성격은 테마주의 이슈를 얻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자리로 찾아오는 그런 또 테마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 수급의 불안정 또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에서 급락을 같이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안하신다면 저는 불안하시다면 좀 갖고 있는 물량을 조금 털어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다시 제자리로 한번 찾아오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제자리라는 게 급락을 좀 이겨내고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런 김무성 김무성 대표가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기 이전의 가격까지는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리가 맞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최유진 팀장께서는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들썩일 때 일단은 투자에 함께 가담을 하는 게 그래도 좋겠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저도 사실 정치 테마주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람 심리상 코스닥에서 이런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간다듯이 저도 이제 이런 걸로 크게 얻어본 적도 있지만 이제 쉽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항상 장을 보시는 전업 투자자들이 아니시면은 좀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좀 고수분들이 아니시라면은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김무성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정민 대표의 의견처럼 지금 파는 게 맞겠다라고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가 불출마 이슈 같은 게 나왔을 때 이제 시장에서 불안감 때문에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이슈가 해소되고 나서도 그 회사의 본연 밸류에이션을 이제 찾아갈 때 급락하고 나서 그 저점에서 잡아서 이제 그 다시 반등하는 걸 노리는 그런 전략은 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무성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이 어제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의견까지도 들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한다고 했을 때 사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2대 주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다. 여기에는 청와대 어떤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어제 삼성물산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두 분께서는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이정민 대표님. 네, 삼성물산이 사실은 그동안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은 아니에요. 또 그런 데다가 이번 또 최순실 게이트, 이게 자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게 생방송에서 말실수할까봐 되게 잡혀 들어갈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게 미움을 사지 않을까 되게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삼성물산이 이런 그 최순실 게이트하고 맞물려서 좀 하락의 국면이 좀 깊어졌던 건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은 삼성물산이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수급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에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찾아서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모습이다. 최순실 게이트 국민연금 압수수색 관련해서다라고 선동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자체가 조금 지금 현재 좋지 않은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또 앞으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수사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이게 밝혀지는 그 시기가 되면 또 한번 주가의 방향은 또 달라지겠지만은 사실 삼성물산은 저는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꾸준히 보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정민 대표 의견이었고요. 최유진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물산. 네, 저도 사실 뭐 이정민 대표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예. 실제로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거 이외에는 사실 실질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추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이 반등을 하고 괜찮은 추이를 보임에도 주가의 추이가 이렇게 좋지 못한 점, 우하향으로 가고 있는 점, 그리고 이미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엮이면서 또 이런 그 정치적 파장이 이렇게 일고 있는데 연루됐다는 것 하나 자체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기까지는 조금 앞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향후의 성장성 여쭤보는 시간이었는데 두 분 모두 다소 부정적이시다는 정리 말씀해 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IT주,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무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장중에 어제 신고가 또 나왔었죠. 원화 약세수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국내 대형 IT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정민 대표님. 네, 일단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달러 환율이 좀 미국 대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진정 국면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경기 회복의 기대감도 좀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원달러 환율도 그렇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원화도 좀 이렇게 안정세를 진정 국면에 찾아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환율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IT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입장이죠. 또 그러면서 사실 SK하이닉스 말씀을 하셨는데 SK하이닉스는 제가 매주 이제 앞에 그러니까 장 초반에 방송 초반에 이렇게 항상 언급을 드렸듯이 SK하이닉스는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IT주 지금 들어가기엔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IT주 끝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좀 주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저는 일단 1분기, 예. 1분기까지는 꾸준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 IT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쭙고 있는데요. 최유진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SK하이닉스가 특징주로 나와서 그때도 이제 전망을 괜찮다고 보여드리고 또 굉장히 주가 전망도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좀 높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내년 반도체 산업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호황을 보일 것이라고 보이고 현재 지금 4만 원대에서 좀 잡아서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5만 원대 이상으로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러프하게 말씀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또 이정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의견으로 일단 전반적인 지금 반도체 업황 그리고 뭐 디램 가격 관련된 그런 추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의 추이도 괜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추천주로도 예, 저도 계속 가져가는 걸로 좋게 보여집니다. 예, 최유진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슈만 더 볼게요. 한한령이라고 하죠. 한류 금지령 중국에서 내려졌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락세입니다. 화장품, 엔터주 포함인데 이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정민 대표님. 네, 일단 화장품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는 저는 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좀 시끄러운 그런 뭐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먼저 표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4일 목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내일 있을 땡스 기빙데이를 앞두고 거래량이 한산했다라는 분석이었지만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봐야겠죠. 이정민 대표님. 네, 코스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뭐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일단 SK 하이닉스, 조금 전에도 SK 하이닉스 간단하게 뭐 좀 짚고 넘어갔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한국전력을 뛰어넘고 따돌리고 시총 2위의 자리에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당분간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를 뒤집고 2위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은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주가 상승을 좀 부추겼는데요. 신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움직임 또한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좀 밀려났는데요. 한국전력은 꾸준하게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시작하는 모습이네요. 현대차, 삼성전자 후, 그다음에 네이버, 모두 파란색 불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네이버가 좀 안타깝네요. 네이버가 요즘에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래도 잘 되는 집이다라고 표현했었던 네이버였었죠. 90만원을 90만원을 조금 넘는 시점의 고점으로, 지금 현재 80만원을 좀 밑도는, 80만원 부근에서 좀 밑도는 그런 형국의 네이버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머지않아 시총도 이런 SK 하이닉스처럼 상위권으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삼성물산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약간 좀 빨간불, 0.4% 정도 빨간불에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지금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얼마 전에 김창수 대표죠. 삼성생명 사장이죠.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7,000주를 전량 매각했다는 보도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금액은 무려 7억 9천만 원. 우선 수정할게요. 7억 9천만 원 가량인데 임기 만료가 내년 1월 후반기에 있다고 예정이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현직 CEO가 사실 주식을 이렇게 전량 매각한 것은 삼성그룹에서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들이 흘러나오고요. 특별한 매각 사유가 있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삼성생명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삼성생명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난주에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1980선, 1984.07 이 부분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장 초반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을 좀 넘어가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과연 어저께처럼 연기금이 강한 매수세에 돌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기금이 그동안 매매를 그렇게 잘하는 기관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좀 이렇게 부진한 그런 기관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의 또 연기금의 수급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14% 내리면서 출발이 됐는데 장중에도 0.19% 하락하면서 198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 600선 정도에서 출발이 됐는데 현재도 그 오름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석해봐야겠죠. 최혜진 팀장님. 네. 코스닥 시장은 어제 600선도 간당간당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이제 좀 상승 출발을 해서 괜찮은 추이로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인 셀트리온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녹십자의 사실 혈액제제 미국 판매 무산에 제약 바이오주가 동반 급락을 했었지만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사실 ST팜, GL팜텍,
뭐 바이오 업종인 뭐 메이톡스, 코로생명과학 등 전체적으로 사실 2%대에서 7%대까지 굉장히 많이 밀렸었지만 셀트리온은 그 와중에서도 어제 소폭 상승하는 걸 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자회사가 지금 예비심사 청구 소식에 장외에서 거의 한 16%에서 20% 정도 급등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악재가 조금 상쇄되면서 오늘도 사실 다른 메디톡스나 이런 것도 장초반 좀 하락에서 시작하는 걸 보이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그 보합을 하면서 상승으로 좀 출발하는 모습을 계속 견고하게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카카오나 이런 애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소폭 상승했지만 오늘은 어제 소폭 상승한 만큼 살짝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내년도까지 이제 봤을 때 좀 코스닥 시장은 좀 많이 장을 보기가 어렵다고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단 코스피 시장은 뭐 추이가 일단 괜찮긴 하지만 일단 저도 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내년도 경영 계획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든지 조금 이제 보류를 하겠다, 뭐 줄이겠다라고 표명을 한 대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파장은 이제 대부분의 거래처나 하청업자인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위 30개 업체가 그 제약바이오 그리고 좀 그런 종목들이 많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도 많기 때문에 중국발 악재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상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좀 추이를 좀 조심히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좀 거래량과 거래대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이달 들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사실 하루를 제외하고 7억 주와 7조 원을 넘긴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6억 주와 2조 원 정도로 그 기존의 한 반 토막 정도 수준이거든요. 수급 상황도 사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마저도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달에만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지만 이걸 좀 반전시키려면은 개인이 아무리 동참을 해도 지금은 좀 역전시키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개인은 48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 아까 외국인이 2억 원 매수하다가 지금 조금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지만 기관은 또 꾸준히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지수에서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반 정도는 빠지고 반 정도는 오르는 정도로 약간 전체적인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징적으로 뭐 어떤 특정한 뭐 업종이 오른다, 뭐 특정 업종이 빠진다 이런 거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 지금 정말 시장을 읽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보합세로 가고 있고 특히 저는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자회사 그 예비 그 심사 청구 소식에 급등한 거 관련해서는 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볼 만한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15%반 정도, 50% 정도가 제약 바이오 쪽에 몰려 있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셨는데 그중에서도 셀트리온은 자회사 상장 기대감인가요? 예, 오늘 장에서도 0.3% 정도 오름세를 보이는데 셀트리온 정도는 괜찮겠지만 앞으로도 코스닥 쪽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자,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휴장을 했었죠.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1%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0.92% 상승한 18,329로 출발됐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화가 또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달러원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 최근 이틀간의 조정 장세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7원 30전 상승한 1183원 50전에 출발했고요. 현재는 1182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다시 1180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화는 내구재 수주 등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미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 2.35% 수준으로 지난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엔화가 달러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화는 엔화에 112.51엔을 기록하면서 전날 뉴욕 오후장 가격이었던 111.04엔보다는 약 1.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83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3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화 종가였던 1176원 20전보다는 약 7원 정도 오른 셈인데요. 11월 FOMC 의사록에서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라는 2017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반응도 미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환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에 연동돼서 오늘 달러원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휴장을 앞두고 글로벌 달러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서울 환시에서도 달러 롱포지션 정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환율이 1180원대에서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징검다리 휴일로 거래량이 적은 게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별다른 하락 재료가 없는 가운데 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으로 1180원대 후반에서의 상단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79원에서 1188원입니다. 예.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분석해 봤고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눈에 띄게 많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향후의 전망이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면 굿 팻말,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SK 하이닉스인데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3, 2, 1. 두 분 모두 굿 의견이시고요. 먼저 이정민 대표께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SK 하이닉스 오늘 많이 언급되네요. 예. 네. 벌써 한 세 네. 번째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년에도 SK 하이닉스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내년에도 반도체 산업 자체가 호황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업이익도 이제 씩씩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일각에서는 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과잉 재고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는 좀 잠시 좀 뒤로 접어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의 메모리 재고가 좀 부족해요. 대표적으로 샤오미 같은 정도가 되겠는데, 중국 시장에서 좀 메모리의 재고가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재고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격 받고 잘 팔고 영업이익 잘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사실 판매량도 좀 늘어나고 이런다면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별 무리 없이 저는 주가가 지금 43,000원대에 지금 맴돌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인데, 저는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데는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최유진 팀장께서도 지난 시간에 5만 원 얘기는 꺼내 주셨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셨고, 최유진 팀장께도 팁 좀 여쭤볼게요. 네, 저도 중국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물 시장에서 이제 활발한 대만의 디램 수급 공백이 없는 상황, 이런 바탕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SK 하이닉스에는 전반적으로 배경이 좋은 상황인데요. 저는 아까 펀디멘털적으로 이정민 대표님이 워낙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가격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사실 전저점에서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지난 38,000원대, 9,000원대 그때 잡으셔가지고 지금 상승기 때 모신 분들은 좀 일단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또 어제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5만 원대 이상도 기대해 보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쁘게 가고는 있어도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적극적인 액티브한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또 다시 조정이 올 때 일부 물타기하는 전략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걸로는 지금 한 4만 원대, 4만 원 초반대에서 4만 뭐 500원대 정도에서 다시 진입을 하셔서 다시 차익을 노리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4만 원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단기 뭐 추이로 보면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일단은 항상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계속 뭐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상황과 이런 건 삼박자가 너무 잘 이루어지긴 하지만 차익 실현도 다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대응하셔서 운용하시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더 수익률을 높이실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단 중장기적인 전망은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신데요. 최유진 팀장께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한 4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고려하신 분들은 그때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 급락세가 나와서 두 분께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LG화학, 삼성 SDI가 약세입니다. 중국의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소식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까요? 3, 2, 1. 부정적이세요? 이정민 대표님. 네, 이거 SK 그러니까 LG,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삼성, SK 하이닉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헷갈리네요. 삼성 SDI, LG화학은 몇 달 전부터 사실 계속 방송에서도 제가 다른 데서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예. 일단 LG화학은 접어두고 삼성 SDI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SDI 같은 경우에는, 노트7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좀 좋지 않은 모습,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왔었죠. 그래서, 수급도 외국인의 수급이 급격하게 빠지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실 실망스러운 모습을 회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는데요. 결국에는 2016년에 진행됐던 중국 이제 보조금 나오는 배터리 사업, 자동차 배터리 사업의 이런 인증이 모두 1차에서 4차까지 모두 이제 무효화가 된 거예요, 사실. 무효화가 됐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애매모호한데, 사실 SDI 같은 경우에는 노트7의 폭발 때문에도 사실 중국 내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좀 선정하기 껄끄러운 입장이면은 분명히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사실 중국에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짓을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저는 상당히 좀 중국을 비판하고 싶은데 자국 내 기업을 사실 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한 경쟁을 좀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는 LG화학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삼성 SDI는 그동안의 악재들도 아직까지 훌훌 털어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모범 기준 강화 소식에 오늘 관련주로 분류되는 LG화학, 삼성 SDI가 급락세를 보이는데요. 이정민 대표께서는 자국 사업 보호 측면이 너무 강하다라는 의견이셨고, 더더군다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주가가 좀 더 많이 어렵겠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최유진 팀장께서도 배드 의견 주셨는데요. 코멘트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정민 대표님이 이제 삼성 SDI 의견을 주셔서 저는 이제 관련주로 LG화학 쪽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와는 완전 반대되는 걸로 이제 완전한 우하향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에 있는 좀 BYD나 옵티멈 나노 등 이제 자국에 있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조건을 강화시킨 건데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이제 200메가와트에서 8기가와트로 이렇게 이제 강화 요건을 높이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 강화 요건에 충족하는 곳들은 굉장히 업계대가 적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이제 발표 나게 되면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로 이제 좀 중국의 수요가 많다고 여겨져서 준비를 하고 있던 기업에는 굉장히 악영향이기 때문에 아까 SK하이닉스랑은 좀 반대 의견으로 저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신저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신고가인 경우에는 조정이 왔을 때 새롭게 와서 반등을 노리는 건 좋겠지만 이런 차트인 경우는 좀 앞으로도 좀 반등 기회는 어렵지 않나. 왜냐면은 회사가 다시 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저는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뭐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이렇게 안 좋았을 때는 뭐 일단 전체적인 투자 심리라든지 회사에 있어도 굉장한 악영향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그 관망하시고 뭐 계속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가 급락세를 보여서 두 분께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예, 오늘 박남열의 투자의 맥 시간에 추천 종목이 8호였죠. 벌써 7%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줄어서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박남열 부장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리뷰 주실지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 부장입니다. 예, 8호 오늘 시초가 매수 괜찮겠다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장중에는 7% 넘게 올랐었거든요. 목표가 8,000원 선 얘기하셨죠. 그때까지 들고 가는 거 괜찮을까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4,8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를 잡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4,800원대에는 추가적으로 한 40~50%를 착신을 했다가 나중에 그 종가 대비해서 4,650원 이상에서 끝난다면 나머지 50원 들고 가시고요. 만약 4,650원을 오늘 종가 기준에서 5일선 유지 못하면 추가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그 농림부에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조류독감의 대장은 8호입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8호의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은 건들지 마시고 8호만 4,650원 전후를 지키는지 체크해보면서 가볼 필요가 있다. 물론 거래량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제가 한 6일 동안 매매를 진행을 해보니까 거래량이 830만 주가 최대 거래량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 한 500만 주 정도를 유지하면서 4,650원 이상에서 끝나면 보유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8호 함께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4,800원 선에서는 한 50% 정도 물량을 줄이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4,600원, 4,650원 선 지켜준다면 나머지 물량은 보유해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의견 들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지 증권사 추천주 들을 텐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증권사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어저께 탐방 다녀온 종목이 있는데요. GNC 에너지라는 회사를 제가 어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IDC라고 해서 그 비상발전기 시장의 MS 70%를 확보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장을 돌릴 때 중간에 만약에 전력이 끊기게 되면은 그 전력을 대신 공급해주는 비상발전기를 디젤 엔진이라든지 가스 터빈을 가지고 그 돌려주는 그런 엔진을 만들어주는 비상발전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비상발전기는 의무 설치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 최근에는 이런 비상발전기뿐만 아니라 그 고수익성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가스 터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쪽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매출액은 3분기에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5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수치였거든요. 전년 동기는 매출액이 289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53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단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작년에는 30억 정도 나왔는데 이번 3분기에는 32억 정도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바이오 디젤 쪽으로 해가지고 이 GNC 에너지가 영업이익 쪽으로 연간 20억 정도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발전기를 4대 정도 더 돌리면서 영업이익 쪽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전
현대자동차 부지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그 발전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이제 IDC 센터를 만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단에서도 굉장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흐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준에서도 굉장히 싸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7,700원 수준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018년 4분기까지 한 10,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내년 4분기까지 한 10,000원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분기라 하시면은 좀 1년 정도 중장기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제 탐방 후 확신에 찬 종목입니다. GNC 에너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장 특징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역시 앞서서 장 출발하기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삼성물산의 흐름을 볼게요. 사흘째 약세 보이고 있는데 역시 제일모직과 합병 논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시 여쭤볼게요. 삼성물산. 3, 2, 1. 예, 두 분 모두 부정적이세요. 이번에는요, 최유진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예.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조금 전에 뭐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니 이 삼성물산 합병 무효 뭐 소송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영향이 좀 추가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지금 내리고 있어서 사실 장 초반엔 좀 더 빠졌었지만 지금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한 수준인데요. 지금 이런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면 아무리 지금 매출 같은 거나 뭐 실적이 좋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거나 공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회사 주가에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매수 대응은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것도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면 추가 매수하고 싶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일단 삼성물산 배대 의견이시고요. 이정민 대표께도 여쭤볼게요. 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라면 안 하죠. 저라면 안 하죠. 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좋은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은 검찰이 그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까지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설명하셨으니까 이거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뭐 기업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삼성물산, 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기업들이 시끌벅적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저는 이번 엘리엇 사태 족벌 경영과 그 건강치 않은 이런 지배 구조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삼성그룹주들이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사실 이러한 부분을 좀 훌훌 털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일단 저는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삼성물산이 주가가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하나 볼까요? 코디엠입니다. 바이오 사업 진출 소식에 오르고 있다라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묻겠습니다. 코디엠이고요. 3, 2, 1. 예, 최유진 팀장님, 긍정적으로 보세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중간이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예, 앞으로는 중립 의견도 중립 의견.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디엠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갑자기 급등하면서 거래 정지까지 그럼 이슈까지. 중립으로 의견을 좀 바꿔볼까요? 네, 팀장님? 다시 예, 중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테마가 있는 종목을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예. 의견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딱히
뭐 급등 이슈에 대해서 특별한 뭐 고지사항이 없다, 뭐 이런 이슈들이 뜨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 작전주일 가능성도 있고 테마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오늘 급등한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지금 주상원 법무부 신약 뭐 개발단장 뭐 영구 기네스 가문 후손 등으로 사내 이사로 선임한다는 소식에 급등한 거면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주와 마찬가지로 이런 호재로 이제 사내 이사로 뭐 선임한다더라 이런 소식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 마찬가지로 이제 좀 정치 테마주랑 비슷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서 들어갈 경우에는 물량바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뭐 급등할 때 좀 단타로 뭐 대응하셔가지고 뭐 수익을 보시는 전략은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와 속성이 비슷한 이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이죠. 코디엠인데 바이오 산업 진출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인다라고 뉴스들은 들려오고 있고요. 두 분 모두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이정민 대표님. 네, 저는 중립 의견을 드린 이유가 사실 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같은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사실 2013년도쯤, 2014년도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OFT라는 회사에서 코디엠으로 그 회사명을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뭐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바이오 산업 진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바이오가 앞으로 뭐 성장성, 기대감 엄청나게 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사업종임은 틀림이 없죠. 하지만 글쎄요, 뭐 관련되지 않은 이런 업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하신다고 하는데 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코디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잘못 들어가면 진짜로 물량바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얼마 안 해요. 가격적인 부담은 얼마 없는 그런 종목이지만 이런 이슈로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뭐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도 아니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사실 도박이죠. 이거는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지 도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효리 씨의 방송 컴백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복귀한다라는 소식이고요. 키위 미디어 그룹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키위 미디어 그룹 관련 그룹주가 15%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듣겠습니다. 3, 2, 1.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두 분 모두 배드 의견이시고요. 이번에는요, 이정민 대표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효리 씨 굉장히 반갑네요. 얼굴에 막 미소가 번지시는데요. 네, 팬입니다. 네. 예. 일단 굉장히 좋은 자리, 사실은 이효리 씨가 이제 전속 계약을 한다,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이 키위 미디어 그룹에서 잡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업종이에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키위 미디어 그룹이 사실 가격적으로 봐도 여러분들 지금 1,100원대인데 이런 종목들 사실 조그마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사실 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반대로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이슈였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폭락이 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대낙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 뭐 이런 종목을 기술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좀 무의미하지만 그냥 거시적으로만 본다면 좀 지금 현재는 반등 구간에 놓여져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수급만 좀 뒷받침돼주면 1,500원까지는 훌쩍 넘어설 수 있는데 이 종목이 1,500원이면 사실 매물대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지만 반대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잘못 들어가면 이거는 매물바지, 그냥 바보 되는 거죠, 혼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다.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효리라는 방송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오늘 키위미디어 그룹이 급등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최유진 팀장께서도 일단은 배드 의견이세요. 왜 그런 판단이신지 듣겠습니다. 저도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미디어 관련된 그룹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체적인 뭐 배경이 뭐 중국발 뭐 악재로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 최근에 이런 하락
하락세가 지속이 됐었고요. 사실 이 키미디어 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이효리 씨의 전속 계약 체결 이슈로 좀 작전을 가끔씩 치는 것 같아요. 이걸 뭐 방송 중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거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10월 초에도 이효리 씨 전속 계약으로 사실 10월 3일날 그런 보도가 있었고 10월 4일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보도가 있으면서 그 다음날 급락을 했어요. 사실 오늘 또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또 이런 차트상의 특징을 보면 급등을 했다가 또 쭈쭈쭈쭈 빠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급락을 조금 만회하기 위한 이런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도 살짝 드려보는데 만약 이번이 정말 신중하게 이효리 씨가 뭐 결심을 하셔서 뭐 사실이라면은 이런 주가 추이로 뭐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주식은 뭐 최근에 그런 대외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배경이 좋지 않다는 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 아까 이정민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가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좀 안정적이거나 좀 회사 밸류에이션 자체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고수분들이 아니시라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키위 미디어 그룹까지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코제나이의 이정민 대표님, 유한타증권의 최유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정복 시간인데요. 곽상준의 이슈 정복, 오늘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곽상준 PB팀장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국내 증시 분석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로 중국과 일본 증시는 강한데 국내 증시 유독 부진합니다. 지금 현재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중일 증시와 비교해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뭐 국내 이슈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 돈이 좀 있으시다면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저 불안하지 같으면요. 않으신가요? 예, 조금 더 네. 시간을 기다릴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인 투자 심리입니다. 예. 지금 그것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심리이고요. 바로 이런 흐름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괜찮으냐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한국 상황들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다른 것은 지금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 일본과 다른 부분은 경제 규모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경제 규모의 차이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경쟁력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도 그들 나라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을 어떤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연구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선진국은 다른 나라에 무슨 경제적 이슈나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체적인 체계를 가진 경제를 가진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선진국에서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 나라 경제를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미국 경제가 같이 흔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체적인 내수의 영역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자체 내수의 영역으로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와의 교육 조건이 틀어진다고 해도 그 나라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주 소폭으로 그치게 되는 것. 이렇게 경제 규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 좀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선진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트럼프 당선 이후로 가장 영향을 덜 받은 증시 국가를 한번 보자면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시장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죠. 특별히 2008년도 미국의 리만 사태와 미국의 경제 위기 이후에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기존의 수출 중심의 제조 중심 국가에서 소비 쪽으로 자꾸 이양시키고 전향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죠.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본의 경우는 선진국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조금 다른 궤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도로 보셔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전 세계에서 독일과 더불어서 제조업 경쟁력이 가장 강한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출 여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엔화가 100엔 하던 것이 지금 102엔이에요. 달러 기준으로. 무려 10%나 통화 약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다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품을 상당히 싸게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싸게 달러를 받아도 국내에는 별로 충격이 없죠. 엔화 전환하면 사람들은 월급 받는 거 갑자기 바뀌진 않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엔화 약세가 일본 시장은 강세를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은 뭐냐? 한국은 대외 여건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나와 봤지만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그런가요? 개방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 주력 한국의 주력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요? 수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력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출을 받아주는 외국의 상황들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고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역 여건이나 조건이 나빠지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구도 사실 많지 않고 영토도 적은 게 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통일이 필요하고 인구가 그래서 더 늘어나고 그래서 또 대륙적으로 바로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냥 뭐 통일의 대박이다라고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어떤 그 안정성을 위한다면 그런 규모의 경제 그리고 또 금융의 경제를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외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정치 리스크가 너무 커져 있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이제 앵커님에게 말씀을 여쭌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국내에서 투자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가 이렇게 좀 침체되고 있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해외 여건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해외 여건은 너무너무 좋고 지금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사상 최고가, S&P도 사상 최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리 상황들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주식 쪽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이 점차 높아져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나 국내 상황들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내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도 좋지 않는데 외국인 수급이 언제 돌을 것이냐 이거예요. 국내 정치 상황은 이번 달에 끝날 것 같지 않고 다음 달에도 되게 안 좋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 돌아갈 거냐?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언제겠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 FOMC 회의가 13, 14일 한국일 기준으로 15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금리 인상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우려들이 한 발짝 해소가 될 거고요. 그때까지 원하는 지금 정도의 상황이 있다면 외국인들 투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주식 가치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베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2월 15일 이후에 해외의 수급 요인들이 개선이 되면서 한국의 흐름들은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달 중순까지 그리고 중간에 이탈리아 총선이 있죠. 이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어려운 구간들을 잘 견뎌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아시아 증시인데 중국과 일본은 올라가는데 왜 국내 증시가 부진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일단 중국은 선진국이고 자체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본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수출 여건이 중요한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또 강점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언제 돌아오냐?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국내 증시가 대형 악재가 터질 때마다 이례 없이 급락하고 그 다음 날 반등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악재에 단타식으로 대응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애널리스트들 역시 공포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트럼프 당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급등락은 폭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한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급등락보다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이게 아마 시간이 갈수록 좀 계속 이런 흐름들이 변하지 않고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건 거래소만 오른 거예요. 대형주만 오른 거고 그리고 사실 중소형주 특별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하락을 하면서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신용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이 밸류에이션으로 매력이 높으냐 말하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당장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 이게 해외 여건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렇다라기보다도 차별화가 계속해서 하반기 들어서면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세계 경기 흐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 흐름들도 나쁘지 않고요. 중국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몇 가지 호재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12월 5일 성강통을 시작하면서 수급적인 호재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실제로 보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구리 가격이 지난 2012년 이후로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번 달 고점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한 강세인데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구리가 사실 재고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려웠고 특별히 중국에서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중국 수요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세계 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리의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이 가격이 회복됐다는 건 세계 경기가 일부 회복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면면히 보시면 이 세계 경기 회복의 흐름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최근에 올라왔던 주식들을 보시면 그런데요. 이 경기와 관련된 대형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은행 가계부채 많다고 하는데 은행주 아주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철강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계주들도 그렇고 이런 일부 소재주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들이 뭐냐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세계 경기는 회복이 분명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와 관련된 기업들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점이 있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쪽 대형주들이 너무 쌉니다. 지금 장부가치 대비 PBR로 따지면 1배가 안 하는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불안한데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쪽에다 투자를 하고 경기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한국의 대형주로 한국 투자자들이 일부 하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속화되는 과정이 될 수 있겠고요. 투자 심리가 불안한 건 어디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냐면 중소형 개별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이 그것들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그리고 기대로 언덕이라고 하는 연기금도 제가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연기금 2,500원 샀던 지난주에도 흐름을 보면 800억 이상은 대형주를 샀고 나머지는 중형주를 샀고 소형주는 안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구간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어떻게 견딜지 고민이 많은 시간이고요. 이 흐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5일까지 좀 연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라는 건 결국은 밸류에이션이죠. 절대치는 이제는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렇게 쌀 수 있어? 정말 배당률이 4%대 중반이 나오는 중소형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배당률을 통해서 그리고 장부가치를 통해서 얼마나 과도하게 떨어지는지 우리가 측정 가능한데요.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이 개인들은 앞으로도 12월 초중순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들을 잘 견디셔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라는 거고 이게 변동이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좋은 섹터들 계속 좋은 상황이고 나쁜 섹터들이 더 나빠지는 게 오히려 한국 지금 주식 상황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악재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대형주 대 중소형주가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구리 가격 보시면서 세계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슈 정복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곽상준 PB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80선 아래에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600선이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0.75% 내리면서 59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앞서 곽상준 팀장께서는 FOMC 이후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지만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틀림없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1시, 그러니까 아니죠.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